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우스 리더십 학교 리더십 강의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거래적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적 리더십 중에 중요한 리더십으로서 지적 리더십에 관해서 저희가 배워왔고, 또 이제 집단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또 저희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단 리더십 중에 정치적 이익 집단의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은 지도자 개인의 활동이 아니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집단 활동이라고 1908년 출간된 세미나 자료에서 일반적 리더십 개념에 일침을 가하는 알더 벤틀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벤틀리에게 리더십의 주된 부분은 리더가 아니라 일단의 집단이라는 것이죠. 하나의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하나의 집단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단들은 여타 집단을 리드한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되어 있고, 특정 시기에 한 전문 집단이 여타 집단을 리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단들은 리더들이 이러쿵저러쿵 떠든다고 성립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리더들이 집단으로부터 힘을 얻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벤틀리에게는 집단이 곧 리더십으로, 리더십이란 단지 집단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지도자들보다 집단을 더 중시하는 경향은 시어도어 루즈벨트, 윌슨, 라폴레트, 그리고 일단의 개혁가들의 리더십을 직접 목격했던 시기의 미국인들에게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고, 벤틀리 주장이 담긴 책이 발행된 1930년대에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스탈린, 히틀러, 간디, 그리고 그 외의 여러 국제적 지도자들이 활약하던 시기여서 그 같은 집단 중시 경향은 더욱 공감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노턴 거리 패거리 연구나 호먼스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구들에 의해 소집단을 중시하는 흐름의 영향으로 벤틀리의 이론은 부흥을 맞게 되었던 것이죠. 그 후 여러 국가들에서 정치적 이익 집단을 구분해내려는 심층적인 연구가 시도되었습니다. 칼레턴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학계의 방향 전환을 공식적, 구조적, 써볼까요? 하나의 어떤 공식적, 그리고 하나의 구조적, 그리고 하나의 정적, 그리고 하나의 연역적, 합리적, 질적 접근에서 여기에서 기능적, 현실적, 점증적, 양적, 다원적, 상대주의적으로 바뀐 그러한 접근이었다라고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 분석법이 이익 집단에서의 정치 리더십을 완전히 파악해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아마도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익 집단의 분석은 인식론과 개념정의 모두에서 이익 집단과 그것에서 리더십이 등장하는 방식에 대한 정적인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이해는 갈등론적 분석의 여지가 거의 없는데, 이것은 두 개의 집단을 구별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공통 특성들을 지닌 개인 집단. 그러니까 첫째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지닌 개인 집단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연령, 인종, 성, 직업,
뭐 신체 장애, 아니면 질병, 높은 신분 등과 같은 어떤 개인적 집단.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통 특성에 의해서는 최소한의 상호 연관성만 보이는 그러한 집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널리 사용되고 있는 트루먼의 정의에 따르면은 이익 집단이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통된 태도에 기초하여 자신들의 공통적인 태도에서 발로되는 행동 방식을 수립, 유지, 향상할 수 있도록 여타 사회 집단들에게 일정한 요구를 하는 집단을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보았으며, 다른 많은 집단 이론가들처럼 트루먼도 이익 집단의 리더십의 역할을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는 리더십이란 인간관계를 성립시키고 말로든 무어든 집단 내의 사람들이 반응하게 하는 사람, 즉 일정 기간 어느 정도의 일관성이 있어야만 이런 관계는 인정되는 것이겠죠. 그런 사람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의는 질적이라기보다는 양적인 것이었고, 이는 단지 리더를 추종자보다 인간관계를 많이 맺는 사람이라고 파악했을 뿐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그런 리더에 대한 정의가 되겠네요. 인간관계 많이 맺는 사람이 리더이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가장 성공적인 리더란 추종자들의 집단 내에서의 행동에 사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일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추종자들이 리더가 될 수 있으며, 이런 방정식은 일부 이론가들에 의한 한 개인이 집단 환경에서 행동하는 빈도와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의 행동에 대응하는 빈도 간의 비율로 또한 정리되기도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이른바 양적으로 리더십을 계측하는 것이죠. 상호 관계에 주어진 비중은 정당한 것이지만, 이 이론은 리더십 과정을 리더와 추종자가 거의 기계적으로 취하게 되는 역할의 단순 교환으로 환원시켜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는 리더십 과정의 독특하고 역동적인 측면을 무시한 순환론이었으며, 그것은 단지 악의에 찬 거래에 불과하였다라고 하여서 이 리더와 추종자 간의 어떤 관계를 무시한 채 그냥 한 사람이 많은 관계를 갖는 그 사람이 리더이다 라고 아주 양적인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한 이러한 집단적인 어떤 리더십의 그런 연구 방법,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 번스 교수님이 봤을 때는 악의에 찬 거래다 라고까지 폄하할 정도로 위험한 그런 접근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집단들 사이의 상호 관계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되며,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다양한 수준과 또한 유형의 욕구, 필요, 기대를 갖고 있는 여타 집단, 여타 리더, 그리고 정부의 상이한 요구와 주장을 하는 사람들 간의 상호 관계만큼 중요할 수는 없다 해서, 서로 이렇게 상이한 요구 그리고 상이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들, 이러한 것들이 이 리더십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측면이다. 즉 집단들 사이에 어떤 욕구, 필요, 기대를 갖고 여타 집단, 여타 리더, 그리고 정부의 상이한 요구와 주장을 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벤틀리를 포함한 이익 집단 이론가들은 집단의 발전 단계에서 잠재적인 집단들과 발전 경향이나 단계를 가정하지만, 이러한 일반론은 이익 집단의 리더십의 핵심 측면들을 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특정인들에게 하나의 욕구가 강렬하게 감지되었을 때 그들은 단지 그 욕구를 지닐 뿐만 아니라 리더십의 선동 대상이 되기 쉬운데, 빈민이나 자연재해의 희생자들은 그들의 공통된 조건에 의해서 규정되지만 일부는 자신들의 조건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것이며, 반쯤은 신화적인 존재인 알제리의 영웅처럼 모든 가난한 자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리더가 추종자와의 관계에 이니셔티브를 취한다고 가정하였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관계의 성격은 무엇이며 그 관계가 시작되는 시점, 그리고 그 관계가
추종자는 물론 리더에게 과연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 욕구가 한창 형성되는 시기에 리더가 개입한다면 그들은 추종자들이 어떠한 결핍을 인식할 때 그 결핍의 속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리더는 또한 그러한 결핍을 자신과 추종자 모두가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여기는 자원과 연관된 보다 구체적인 욕구, need. 아까 전에는 결핍, want였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결핍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결핍이라는 것이 있고, 결핍은 하나의 want,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욕구로, 이 need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채우는 것이 리더십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욕구로 바꾸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결핍을 욕구로서 바꾸는데 이 리더십이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의 지도에 따라 추종자들은 단지 특정 재화를 욕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추종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그들보다 정치지향적으로 변화시킴에 따라 또 리더들이 한편으로 이런 기대를 요구로 바꾸도록 힘을 보탬에 따라 여타 이익 집단이나 정부의 주장을 펼 수 있는 이익 집단의 리더가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핍이 발생하고 공통적인 것이겠죠.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떤 욕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의 요구로서 정부나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demand. 이렇게 이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이 리더십의 역할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바로 사람들은 하나의 정치적인 존재로서 변화하게 되고 바로 이 가운데 바로 이 리더십이 세워지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한 선형 과정은 아니며 잠재적 이익 집단의 일부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결핍 상태, 굶주림과 같은 것들을 적절한 필요의 수준으로 변형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필요의식에서 적절한 기대의식으로 옮아가거나 적절한 정치적 요구 자세를 취하는 것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잠재적 이익 집단의 구성원들은 다양하며 서로 다른 단계 또는 경향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수단 좋은 리더십은 그들이 다음 단계로 옮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한편 변화란 언제나 잘못될 수도 있고 불균형할 수도 있으며 퇴행 가능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항상 이렇게 이 선순환을 그리면 좋겠지만 항상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못 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못 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에 있어서 리더들이 불편해하는 요인은 아니며 그들 자신의 기대가 잘못되거나 변덕스러운 것일 수도 있으며 그들의 필요는 추종자들의 욕구 및 필요와 연관되어 그들의 반응, 실제는 없을 수도 있는 반응에 노골적으로 종속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그들은 의사소통, 그리고 격려, 동원, 지도, 지휘 등의 필요한 기술을 익히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들의 욕구들, 명예, 지위, 권력 등이 추종자들의 그것들보다 더 까다롭거나 아니면 고차원적일 수도 있어서 충족이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셨습니다. 아니면 그 충족 여부의 인식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추종자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배척당할 수도 있으며 그에 따라 리더로서의 지위를 상실함과 함께 자신들의 심적 물적 필요를 충족할 수단마저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향은 갈등의 맥락에서 전개되는 경우가 많은데 리더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욕구와 필요를 인식하는 데서 한결같지 않고 그 점에서 추종자들도 마찬가지이며 지도자들은 누가 진정 추종자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를 놓고 또 경쟁을 벌여야 하며 구성원들이 이념적인 목표와 일상적인 목표를 함께 추구하는 대규모 유럽 노동조합에서 리더와 추종자들 모두가 정부의 정책을 놓고 분열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보다 많은 정치적 자원이 산업 국유화를 위해서 투입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복지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투입되어야 하는가 등을 놓고 또 분열이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이까지 하고 비평 및 토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스 교수님은 정치적 이익 집단의 리더십에 대해서 리더십의 개념을 한 개인이 아닌 어떤 집단적 차원에서 다루시면서 이러한 리더십과 관련된 추종자의 욕구 충족과 관련하여서 다양한 어떤 경우의 수를 제시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정치전 또한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치 현실 속에서 리더십을 집단적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 신뢰가 있다면 무엇일까라는 것인데, 번스 교수님께서 보신 것은 이 집단적인 어떤 리더십의 형태가 어떤 분석 방법에 있어서 단순한 양적 분석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사실 알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이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 자체, 양적인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리더십이 있다고 그렇게 판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 그 사람이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가지는 하나의 상호작용, 이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 리더가 사람들의 어떤 want, 결핍을 알고 그것을 또한 need, 하나의 요구로 만들고 그것을 또한 하나의 demand, 하나의 요구사항으로 만들어가는 것들, 이러한 과정들을 제대로 밟고 있나 하는 그러한 부분들과 관련하여서 정말 이 사람이 리더십인가 라는 것을 분별해낼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리더십을 집단적으로 어떻게 개념화해 볼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이익 집단들을 통한 어떤 정치 세력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많은 그런 어떤 이익 집단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이익 집단들이 이제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정치권의 영향을 통하여서 입법 활동들을 이루어지면서 자신들의 어떤 이익이 성취되어진 이러한 순환들을 겪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과정들 가운데 하나의 집단적인 움직임들이나 그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리더십들이 어떤 노동조합이나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떤 그러한 집단적 리더십이 제대로 된 어떤 그러한 이 리더십의 어떤 단계들을 밟고 있는가 하는 것은 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공통적인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어떤 욕구들을 공통적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요구화하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이 전반적인 전체 추종자들의 그러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부의 집단들의 어떤 이익을 반영해서 그것을 요구화하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 정치현실 가운데 이 전체적인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니드를 수집하여서 그것을 하나의 디맨드화하는, 요구하는 그러한 과정들은 사실 많이 부족하다라는 사실들을 좀 많이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고 또한 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좀 더 객관적인 그러한 여러 여론조사의 방법들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의 여론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근데 다행스럽게도 여러 다양한 SNS나 어떤 그러한 매체들 통하여서 이제는 사람들이 쉽게 또 정치적 어떤 의사결정과 어떤 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러한 과정들을 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한 가지 방법을 취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좀 더 그런 것들을 편리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즉 정치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치적인 그러한 존재로서 바뀌어서 하나의 어떤 디맨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여건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장들을 만들어가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좀 변화시켜 가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렇다면 집단적 리더십의 어떤 내용들로서 어떤 러시아의 그런 예들을 한번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결핍과 욕구와 요구, 요 단계는 이 리더십이 해야 될 그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단계들은 좀 잘 인식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리더십의 그러한 어떤 본질과 같고 어떤 단계와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더들은 단지 누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위치에 설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들 뿐만 아니라 리더십 정의 자체를 놓고도 갈라질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놀만 루트백이라는 분과 할몬 찌글러라는 분은 한 교원단체에 대한 연구를 실행하셨는데 거기에서 집단의 리더가 추종자들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전제는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자율성이 추종자들에게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초연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라는 것이 이 추종자의 하나의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따라가야 되겠죠. 그 요구를 채워주기 위해 가지고. 하지만은 이 리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자유가 침해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리더가 상당히 초연하지 못하고 거기엔 많이 얽매여 있다. 갈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는 추종자들을 대표할 의무와 독자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필요 사이에 갈등을 겪는다는 에드먼드 버크의 견해가 여기에서 맞아떨어지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 관찰자들은 교원 단체의 리더들이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는데 조직 구성원의 대표성은 리더들에게 단지 의미 있는 것만이 아니라 리더십의 분화 가능성마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이렇게 분화될 수 있다, 갈라질 수 있다, 띄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민주정치에 있어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바로 이 클라크에 의해 무력층, 파워레스라고 처음 묘사된 이 비조직적인 집단의 무언의 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파워레스, 힘이 전혀 없는 그러한 존재, 무력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즉 빈민층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정치 세력화되기도 힘들고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도 힘든 그러한 존재들인데 하지만 이들의 원트, 그들의 필요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즉 무언, 이것은 들리지가 않고 요구사항으로 표출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은 하지만 그들의 욕구는 잠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끄집어내고 이것을 어떻게 요구화하고 그리고 욕구화하고 need 그리고 요구화할 것인가 demand, 이것이 가장 골칫거리인 하나의 정치적인 문제다, 정치적인 풀기 힘든 문제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 그러한 집단들은 대체로 빈민들이었고 아동을 포함한 행위 무능력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산층으로 조직된 이익 집단들이 무력 충돌의 이해를 대변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린드 존스의 조직적인 지역사회 활동을 통한 빈민구제 노력에 뒤이어 무력한 사람들에게 제 목소리와 영향력을 찾아주려는 로버트 케네디의 조용한 노력은 일단 하나의 시작으로 고무적이었다. 그러니까 케네디 대통령이 바로 이 목소리를 잃어버린 이란 빈민들의 목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복지와 권리기구, Welfare Rights Organization과 같은 집단 차원에서의 행정부나 입법부에 득기할 만한 영향력을 행사한 예는 사실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대단치 않은 영향력조차 점차 감소되고 있는 그러한 추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들의 목소리, 파워레스, 이들의 목소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 상당히 심각한 그러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들 집단들 대부분은 사회 변혁을 이루어낼 수단보다는 협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전통적인 정치 권력에 관심을 돌려왔는데
권위주의적 사회의 이익 집단이 존재하느냐 하는 여부는 정의와 이데올로기에 달려 있으며 러시아의 공산당은 그 당의 외부에 존재하는 집단들의 정당성을 부정하였다. 이 러시아에서는 이러한 이익 집단을 부정하였다라는 것이죠. 한 당 대변인은 러시아 사회에서는 그 어떤 사회 집단도 노동계급의 목표와 정치적 이익에 따르는 관점보다 그 자신들의 활동을 더 평가하는 특권을 가진 경우는 없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는 의회와 반대당의 자유를 부정했으며 러시아 사회의 결속에 있어서 근본적인 안전피는 제 세력의 자유로운 활동이 아니라 공산당의 영도하에 공동의 정리된 활동을 위해 기능들을 제대로 배치하는 것이었으며 관료들의 리더십 활동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조직, 이것을 통해서 공산당이라는 것을 운영해 나가는 이것이 그리고 다른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이것이 바로 이 공산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당국이 서구식 이익 집단의 존재를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은 러시아에서 이익 집단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는데 보다 심각한 것은 개념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익 집단이라는 것은 공통된 일련의 태도에 기초하여 정치적 요구의 주장을 펴거나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는 또는 그 둘 다를 행하는 개인들의 집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이익 집단 규모와 분포를 조사하기 시작한 이래 권력자들로부터 추종자들에게 일방적인 전달만을 행했다고 할 수 있는 대규모 공식적인 조직들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라고 하였습니다. 보다 곤란한 문제는 뭐냐면은 구성원들 간에 어떤 공통된 불만이 있어도 아마도 국가의 강압수단에 의해서겠죠. 상황이 그에 관한 공개적 반응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순수 이익 집단이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가령 정부의 탄압 조치는 러시아 전역의 작가들로부터 이에 대응하는 그러나 독자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들 작가들은 그 조치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등사판으로 찍어낸 비밀 문서들을 돌릴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라고 하여서 상당히 공산권 하에서 이런 어떤 이익 집단을 형성하고 그것을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부연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작가들이 탄압조차 대응하자마자 이익 집단이 탄생했다고 보아도 되는가? 그러니까 작가들이 탄압 조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다. 이것은 작가들을 위한 이익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개념적인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오직 작가들의 행동을 취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그러한가? 이 같은 곤란한 문제들은 이익 집단을 단지 서로 비슷한 개인들 또는 공동 대응이나 상호작용을 하는 개인들의 집단으로만 보지 않고 공통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리더들에게 반응하는 개인들의 집단이라고 봄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 즉 여기 하나의 이익 집단의 개념이 나오는 거죠. 이익 집단의 개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즉 공통의 욕구가 존재한다는 것이나 공통의 욕구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이것을 충족시키는데 도움되는 리더에 반응하는 개인의 집단입니다. 일단은 개인이 있어야 되죠. 각 개인이 존재해야 됩니다. 하지만 개인이 모이는 집단이 존재해야 되고 이 집단이 또한 이 집단을 이끄는 리더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집단은 리더의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목적은 뭐냐면은 바로 공동의 욕구, 이거 공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 이익 집단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 이익 집단 개념 하에서 리더십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이러한 정의 하에서 이익 집단은 권위주의 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러시아의 정치에 관한 한 연구에서 스킬링이라는 분, 골든 스킬링이라는 분과 프랑클린 그리피스라는 분은 스탈린 이후부터 러시아는 다원주의의 싹을 보여왔다고 그렇게 결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공산당 이외의 정치 조직들은 그들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어떠한 헌법적이고 심지어 실질적인 보장도 사실 받지는 못하였지만 이익 집단들, 이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공식적으로 부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 집단들은 결정에 영향을 행사하며 러시아의 법률의 집행을 맡기도 했다.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공산권 국가에서도 이런 이익 집단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집단이나 아무리 통제되고 있는 집단 내에서도 이 이익 집단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바로 북쪽에 있는 북한도 그 안에 이익 집단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것이 드러나지는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존재할 것이라는 그러한 가정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군부는 후르시초프의 간섭 없이 자율성과 군 자체의 독자적인 전략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과학 아카데미의 재조직에 성공하면서 엔지니어들은 후르시초프의 요구로부터 배제하는 데 성공했고 또 변호사 집단은 러시아 법안의 기초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경제학자들도 가격 결정에 관한 정부의 정책 경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군이라는 것도 크게 보면 이 군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익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개념이죠. 그리고 하나의 어떤 과학자들 집단 아니면은 경제학자들 집단 이거 다 하나의 이익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의사 집단도 있죠. 우리 지금 의료파 많이 문제되고 있지만 이 의사 집단 역시 이것을 하나의 이익 집단이라는 개념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의사와 관련된 그러한 문제에 관련돼서 이것의 어떤 성격에 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돌아가 보면 이 집단은 공통의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우리 의사협회 의사분들의 하나의 욕구, 이 니드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개인의 의사가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니드를 충족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충족할 수 있는 리더에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리더는 아마 여기 협회의 회장 정도 되겠죠, 회장. 바로 이 리더가 이 의사의 집단의 어떤 공통적인 그런 욕구를 지금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 의사 집단이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이익 집단이라고 보아야 되고 그렇다면 그 이익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정부가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을 그러한 관점에서 보고 해결책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협상. 그렇기 때문에 이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이 협상 과정을 잘 해야 되고 누구 해야 되냐? 이 리더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리더하고. 그리고 이 리더십도 중요한 건 리더십이 전체 집단을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요구를.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 집단과 어떤 국가의 관계 이 집단은 어딜 가나 있다라는 거예요. 공산당 하에 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순수한 이익 집단이 있는 곳이라면 갈등의 소지와 함께 이익 집단 리더의 출현 또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전통적인 서구의 시각은 허울뿐인 안정, 그리고 허울 뒤로는 대립하는 리더들 간의 끊임없는 과격한 투쟁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 리더십의 경쟁자들은 추종자 없는 리더들이 아니며 이익 집단들의 지원을 받으며 집단 성원들의 욕구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치에서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기관과 이익 집단의 동원을 놀랄 만큼 서방적인 방식으로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러시아 내에서 바로 그런 이익 집단의 동원들을 이루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 집단들은 군부나 경찰 같은 공공기관, 레닌그라드, 키예프, 트빌리시 등의 시민단체 같은 지역 후원체, 전통적으로 러시아를 자유파와 보수파로 나누어온 양진영을 포함하는 이념적 세력들, 그리고 심지어 개인 숭배 집단들도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레닌, 스탈린, 후르시초프, 그리고 그들 이후의 리더들은 모두 실제적 허구적인 지지자 집단을 거느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들이 하나의 러시아 내 이익 집단들로서 각각의 갈등과 어떤 경쟁을 겪으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허구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하나의 체계, 리더십 하에서 이렇게 체계가 이루어진, 피라미드처럼 체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러시아 공산당이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의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체계를 이루듯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는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바로 이러한 어떤 이익 집단은 사실은 경쟁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이익 집단들 간의 경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뒤에 이면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 사회관에서 볼 때도 그 사회가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안에서의 분명한 이익 집단들 간의 경쟁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 안에는 강력한 어떠한 권력 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겠죠, 우리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들을 알고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것인가를 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부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스킬링과 그리피스는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배척하고 있는데도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익 집단의 현상은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대부분의 정책적인 문제에 있어 서로 대치하는 양대 진영이 존재하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현상 유지 저항 세력과 변화를 추구하는 혁신 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갈등 해결은 어느 한쪽의 승리와 다른 쪽의 패배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상충적인 견해들의 절충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스킬링과 그린피스는 러시아 사회를 통해서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북한 내에서도 이렇게 갈등하는 그러한 분명 세력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으며 그것들이 뭐 서로 합치를 보던가 아니면 한쪽이 이기던가 해서 그걸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집단 리더십, 노턴, 패거리들처럼 작고 비공식적인 것에서부터 관료제 또는 이익 집단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집단 리더십은 인간 사회에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이다라는 거죠. 어딜 가나 기본적, 공산주의든 자유주의든 어딜 가나 기본적이다라는 것이죠. 관료제 또는 이익 집단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러한 것은 기본적인 요소이며 인간의 이해관계와 야심의 자연스러운 충돌에서 집단은 집단과 리더는 리더와 겨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동의 열망을 실현하는 일은 집단 구성원 중 리더와 추종자들 간의 중대한 결속에 크게 좌우된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갈등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리더와 추종자 간의 그런 어떤 결합, 결속,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집단 리더들은 권력이나 명예를 놓고 겨루는 더 큰 싸움터에서 추종자들을 자원으로 동원하게 되겠죠. 이 리더와 추종자들 간의 결속이야말로 노턴 거리의 패거리 같은 집단에서 영향력을 쟁취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관료제에서는 관행을 깨고 창조적인 대민 대응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익 집단의 요구들은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거래적 리더십은 집단 리더십에서뿐만 아니라 보다 규모가 큰 정당이나 의회 그리고 행정부 리더십에 있어서도 중요하며 이 같은 분야에서 변혁적 리더십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라고 보셨는데 결국은 바로 이러한
갈등하는 이익 집단, 갈등하고 있는 이런 이익 집단들이 중에 성공하고 정말 이 수장 리더들이 서로의 권력을 놓고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승리하는 방법은 이 중간에 있는 리더와 이 추종자들 간의 결속의 관계가 가장 핵심이다. 결속. 바로 리더와 추종자 간의 그러한 결속. 그 결속 가운데 서로 임파워먼트, 힘을 실어주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상호간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시너지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현실 가운데 정당에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리더십과 이 추종자들이 얼마나 단단한 결속을 이루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면 과연 그 리더십이 정말 이 여러 권력을 놓고 다투는 경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패배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한 관계로 묶여있는 그러한 리더십과 추종과 간의 관계에서는 결코 어떤 승리나 어떤 권력의 쟁취를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강한 결속이 필요하다. 조금 나아가서 이야기하면은 비록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양적 리더십의 관점에서 그냥 단순히 양이 많다고 리더십이 크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버너스 교수님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봤고, 결국은 수가 적더라도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는 그러한 리더십과 추종자의 관계는 결국 이 권력의 투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리더와 추종자들 간의 관계를 결속시켜주는 바로 그러한 원인이 바로 이 거래적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이 거래적 리더십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 오늘 공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평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러시아의 상황을 실제 예로 들면서 이익 집단의 리더십의 모습에 대해서 잘 그려내고 계십니다. 이러한 집단적 리더십에 있어서 거래적 리더십이 가장 잘 적용되고 있는 분야에 해당하며, 반면 변혁적 리더십은 그 가운데 크게 작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통찰력 있게 서술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 토의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제 사회 정치적 영역에서 이 같은 거래적 리더십이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이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과, 또한 각 이익 집단과 관료제 집단과 같은 곳에서 거래적 리더십을 통해서 실제적인 변화를 추구해 나가기 위해서 취해야 할 조치나 노력들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 현실 가운데서란 집단적 리더십은 예를 들면 정당 리더십도 될 수 있겠고 다양한 이익 집단의 리더십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나타나는 영역들이 다양한 영역이 있겠죠. 정당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소비자 단체라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학부모 단체라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노동자들도 될 수 있겠고, 이런 다양한 어떤 이익 집단들이 존재하는데, 과연 그런 그 이익 집단들이 또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런 것들이 바로 여의도 옆에서, 당사 앞에서, 아니면 저기 국회 앞에서 굉장히 많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가운데 진정한 거래적 리더십이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반추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와서 많이 이렇게 외치긴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하나의 리더 혼자만의 외침이면 힘이 없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왔으나 실제로 협상을 이끌어내는 그 리더와 많은 사람들과의 그러한 끈끈한 결속이 없다면은 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그냥 군중에 불과할 따름이지, 결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리더에게 힘을 실어줘서 이 리더가 국가와 혹은 다른 어떤 기관과의 정당한 협상을 통한 정말 원하는 이 니드를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욕구를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퀘스천이 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많이 모이고 또한 다양한 이익 집단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 현실 가운데 있지만, 정말 협상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리더들과 추종자들과의 강한 결속, 바로 그 근원이 되는 거래적 리더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추해 봐야 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러한 거래적 리더십을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리더가 추종자들의 니드를 잘 알고, 그리고 추종자가 리더의 목소리나 그 주장들을 잘 이해하는 그러한 풍토나 정치적 환경들, 그러한 것들을 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의 개발들,
이러한 부분들이 선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까지 집단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는 거래적 리더십 중에 정당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게 뒤로 가면서 이 거래적 리더십의 그런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좀 와 닿는 것 같고, 이 거래 리더십이 우리 현실 가운데서 굉장히 필요한 그런 영역이다라는 부분들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굉장히 이제 실리적이고 어떤 현실적인 것이 우리 정치 현실이기 때문에, 사회 현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공통적인 니드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어떤 이데올로기나 아니면 혁명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어떤 단순한 어떤 하나의 가치를 추구하는 변형적인 리더십으로만으로는 어떤 구성원들과 리더들 간의 단단한 결속을 이루기는 좀 힘이 든다. 힘든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12장 12장 부분 넘어가서 정당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의 어떤 정당의 시작의 모습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30년 여름 영국의 선거 이후에 선거개혁 문제를 놓고 긴장과 분열이 계속되던 그러한 시기에 정부와 야당은 누가 이기고 졌느냐에 대해서 합의를 볼 수 없었는데, 그때 한 젊은 장관 필경, 로드 필이라고 하네요. 이 필경이 국회의원들을 몇 가지로 나누었죠. 어떻게 나누냐면 우호파, 인프렌즈라고 하고, 의심스러운 우호파, 이것은 doubtful, favorable, 그렇게 favorable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매우 의심스러운 우호파, 이것은 very doubtful, 그리고 반대파, 이것은 false, 그리고 중도 과격파, 이거는 modern ultras, moderate ultras,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격파, 이것은 violent ultras. 이렇게 이제 구분을 다 지었다고 합니다. 필경은 이러한 노력으로 과연 혼란을 얼마나 잘 극복했는지는 의문인데, 서구의 정당들은 정부 내에 있거나 정부에 접근하기를 원하는 리더들이 이끄는 소집단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를 나아가기 위해서 소집단을 이루고 거기에 리더로 뽑힌 사람들이 이제 세력을 모으는 이 과정 가운데서 바로 정당이 생겨났다. 아니면 정당의 기원에 관해서 정당은 결국 이 정부는 뭡니까? 권력이죠. 정부로 나아가기 위해 사람은 이 소집단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정당이라고 불리는 이 집단들은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어떤 서클이라던가 파벌, 도당, 비밀결사, 조합 등으로 불려서 마땅한데, 지방에 갖고 있던 그들의 뿌리는 대부분 잘려나갔고 주로 귀족정치 또는 지주정치 체제에서 지방 명사들과의 연계만 남아있었을 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 상황인 거죠. 맥켄지에 따르면은 단지 원내 총무단과 또한 이후에 몇 안 되는 정치 클럽들만이 그럴듯한 정당 조직과 강령을 갖추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정당들을 보면
미국의 정당들도 리더 중심의 집단에서 출발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어떤 정당도 평판이 좋지 않았고 미국 역사상 공화당의 중요 창립자 중 한 사람인 토마스 제퍼슨은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 뭐라고 어떻게 했냐면은 만일 천국에도 정당이 있다면 나는 결코 그곳에 가지 않으려한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답니다. 얼마나 이렇게 정당에서 활동하는 게 어려웠다면은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나 리더들 간의 당면 사안과 정책별로 의견이 갈리고 의회 활동 또는 선거에서 더 많은 추종자들의 지지를 획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당의 출현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정당의 출현은 뭐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당면한 사항에 관해서 의견이 갈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회 활동을 또 해야 되는 것이고 선거에서 추종자들의 지지를 획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는 정당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워싱턴 대통령이 정치에서 초월해 있었고 정치색이 없는 행정부를 운영하라고 함으로써 그 당시 정당들은 해밀턴을 중심으로 그리고 의회는 메디슨 같은 리더들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멤버들은 보통 소규모의 비공식적인 친우나 이웃의 집단들을 통하여서 자리를 얻었으며 이는 현대적 의미에서 사실상 정치 조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데 그들은 점점 더 정당의 간판을 얻고 관직을 얻기 위하여 운동을 벌였으며 정치인들은 선거구가 확대되고 많아지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에 미국의 영토를 확장하는 데 열을 올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국의 서부 개척의 이유가 또 한 가지 나오네요. 이 프랑스 정당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의회 리더들 중심의 모임에서 출발을 하였지만 정당의 탄생은 보다 야릇한 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프랑스적인 어떤 취향이 묻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듀베르라는 분에 의하면은 삼부회의 대표들은 베르사유에 도착했을 때 혼란과 고립감을 느꼈으며 그리하여 보통 경륜이 있는 사람들의 리더십에 따라 자신들의 공동이익을 소화하기 위해 집단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이제 루이 16세인가요? 이제 그 국가 재정이 다 바닥 나가지고 이제 뭐 농민 집단 그리고 뭐 귀족 집단 막 다 모으죠. 삼부회를 모아가지고 소집을 크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막 온 거예요. 근데 그냥 보통 집단이니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들 가운데 좀 현명한 어떤 리더들을 세우고 그 사람 중심으로 이제 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어떤 리더십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또 어떤 정당의 모습들이 점차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여타 지역의 대표단에서도 정치 이념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였고 그래서 하나의 어떤 브레톤 클럽 또 이런 브레튼 클럽이라는 거 있었다고 합니다. 이 브레튼 클럽을 하나의 보통 그냥 캐주얼한 클럽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정치 이념화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정치적 활동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삼부의 개최지가 베르사유에서 파리로 옮겨지자 이 클럽은 이제 새 카페를 브레톤 클럽은 이제 카페 이름인데 새 카페를 찾지 못했지만 한 수도원의 식당을 빌려가지고 이제 그 모임을 가졌는데 그 수도원 이름이 자코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당 이름이 바로 자코뱅당이 된 것입니다. 굉장히 프랑스적인 것이죠. 그 후 60년이 지나자 프랑스의 정당들은 부분적으로 그들의 강령들이 아직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이 회합 장소에 따라서 당명을 정하게 되는데 1848년 프랑스 제헌의회에는 포아티에파, 이건 가톨릭 왕당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카스틸리옹파, 그리고 피라미드파, 이들은 좌파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세 가지 파가 있었고 비슷한 현상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의회와 그 밖의 의회들에도 나타났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의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긴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엔 캐주얼한 그런 관계라든가 가족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하지만 점차 이게 정치 집단화되면서 커진 것이죠. 초기의 이런 집단들이 현대적 의미의 정당들로 탈바꿈한 형상은 정식 투쟁의 당사자들이 그들이 정부 내 입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중을 동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발생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중대한 변화는 리더들의 야심과 동기가 변했다는 것보다는 수백만 명이 정치적 구계자에서 정치 추종자들로 바뀌고 그들로부터 새로운 지역적 국가적 리더십이 충원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정부 내에 있으면서 또한 정당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면서 대중을 동원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정치적 정당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변화가 뭐냐면은 이 리더가 야심이 바뀐 게 아니라 수백만 명이 이제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가 이 정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정치화된 그러한 시민들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적 의미의 정당, 즉 공공성을 표방하면서 공직 입 후보자들이 다수인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의미의 조직, 현대적 의미네요. 다시 한번 보면 공공성을 표방한다. 일단 정당은 이 공공성을 표방해야 되죠. 공공성을 표방하면서 또한 공직 입 후보자들이 다수인에게 지지를 그리고 공직을 입 후보하는 사들이 다수의 지지자에게 다수인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조직이 바로 정당이다. 구성을 보면 일단은 또 공공성이 있어야 되겠죠. 정당은. 그리고 사적인 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직을 추구해 나가겠다. 공직에 취임하기 위한 사람들이 바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어떤 조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당의 목표는 정부 내의 어떤 직위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위를 얻어서 그 권력을 통해서 어떤 정당의 정치 철학을 실현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당의 목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적 의미의 정당, 즉 공공성을 표방하면서 공직 입 후보자들이 다수인에게 지지를 호소한 의미의 조직은 유권자층이 확산된 이후에나 등장한 것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당들은 상대적으로 현대의 산물이었고 벨기에, 스칸디나비아의 국가들이나 그리고 프랑스는 지난 세기 말 또는 금세기 초에 이르기까지는 보통 선거제를 도입하지는 않은 상태였던 것이죠. 이와 맞먹을 만한 중요한 발전인 여성 참정권의 인정은 완전히 20세기의 산물이었다라고 보면서 정당 리더들은 정당의 간판과 슬로건을 내세우고 새로이 선거권을 획득한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이제는 여성들에 대해서 호소를 요구하면서 이제 경쟁한 것이죠. 국민 교육과 문자 해득률이 증대에 따라서 유권자들의 이제 의식 수준이 같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구 정치 사회는 경량이 일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의식화되면서 정치화되면서 점차 이게 정치가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되고 굉장히 이제 경쟁이 치열하게 되고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대중은 단순한 표밭이 아니고 대중을 단순히 표밭으로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대중은 결코 단순한 표밭이 아니라는 것이죠. 욕망과 목표를 지닌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대중을 볼 때 단순히 자신의 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욕망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지닌 인간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사실인 것이죠. 그럴 때 정치인이 그들이 그러한 욕구와 목표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도와주는 존재가 정치인이지 그들이 가진 표를 통하여서 자신이 권력을 얻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결코 정치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기대는 이제 정당 리더들과 입 후보자들의 공약 남발에 따라 한껏 불려졌다. 이제 유권자들이 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정당의 리더들이 이제 막
공약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던지니까 이제 이 추종자들은, 이 유권자들은 이제 막 기대가 높아지는 겁니다. 아, 저 사람 뽑으면 엄청 좋아지겠다, 이제. 하지만 사실 당선시켜 놓으면 물거품 되는 것이죠. 몇 가지 일단 한번 보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제 정당의 리더십에 관한 내용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평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영국과 미국 그리고 프랑스의 정당의 시작과 어떤 성장 과정에 대해서 통찰력 있게 비교를 해나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고 계신데요. 이것을 통하여서 정당의 어떤 정의, 과연 정당이란 무엇인가의 고전적 정의라던가 아니면 현대적 정의에 관해서 살펴보았고, 그 형태나 어떤 목적에 대해서도 함께 잘 언급하시고 계시면서 이 정당 리더십의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통찰력 있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토의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어떤 정당의 시초와 성장의 모습에 비하여 우리 정당의 시작과 현 모습은 어떠한가? 그러니까 우리 정당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수립하고 그러면서 정당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가 굉장히 일단 짧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람들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그 필요들을 잘 듣고 그들의 어떤 욕구와 요구를 채워준다라기보다는 아니 정부의 구성을 이루고 어떤 입법, 행정부, 사법부를 이루기 위해서 모아진 국가의 어떤 지도자들, 이런 의미가 처음에 좀 많이 컸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또한 우리 정치 현실 가운데 정당 구조의 독특한 형태가 있다면, 뭐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나라 정당도 뭐 다른, 미국이나 다른 것과 비슷하게 양당 제도를 이루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정치적인 어떤 철학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분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 그리고 어떤 그런 정통성을 가져야 되는데 좀 그런 분명한 철학을 좀 유권자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좀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좀 독특한 그런 형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제 정당의 본래의 목적과 개념에 비춰볼 때 우리 정당 속의 정당의 역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정당의 역할을. 그러니까 정당의 본래의 목적은 바로 이 사람들의 욕구와 니드를 채워서 그것을 이제 채워주고, 그 요구들을 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지지를 얻어내고 결국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부의 어떤 자리를 얻는 것인데, 어떤 그러한 정당의 목적보다는 그냥 어떤 국회 내에서 의석수를 많이 확보하고 기존의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그러한 권위와 어떤 권력을 유지하는 것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아니면 크게 어떤 정책이나 어떤 사람들의 필요보다는 어떤 세력화 해가지고 어떤 자신의 정당을 유지시키고 더 숫자를 늘리는 것에 관심이 크고 의회 내에서 자신의 어떤 입지를 늘리는 것에만 관심이 좀 많이 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어떤 정당의 역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는 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못하다면 그럼 개선점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과연 이러한 어떤 우리 현실 가운데 있는 정당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아까 지난 시간에 봤지만은 이 정당 리더십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의 이 정당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적 리더십의 마인드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래적 리더십은 결국은 하나의 협상입니다. 협상. 그렇다면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리더하고 추종자 간에 하나의 중요한 어떤 결속을 이루어야 될 중요한 어떤 협상의 어떤 여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어떤 공약을 했으면은 그 공약을 실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지지한 사람들이 그 욕구가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채워짐으로써 정당의 신뢰성을 얻고 그 정당을 계속적으로 지지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정책 중심의 이런 정책 중심의 하나의 어떤 정당 문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겠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이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갈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공부하고 그런 것들을 토의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 문화. 그래서 그것을 정말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고 그것을 또한 정말 정책 가운데 반영해서 정치적 지위를 얻었을 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당의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 좀 생각해 본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런 정책에 관한 연구와 정책에 관한 그런 연습, 훈련, 공부, 디스커션, 그리고 공감대의 형성, 그리고 추종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이런 모든 것이 균형 있게 발전되었을 때 이 정당이 하나의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해 나갈 수 있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양당 제도의 어떤 잘 정착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좀 더 많은 일단 유권자들이 이렇게 정치 의식화하는 그런 과정들, 자신이 단순히 표만 던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와 어떤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인지함으로써 그것을 표방하고 있는 정당이 무엇인지, 표방하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 누구인지를 모색해 나가고 발견해 나가는 그런 과정, 그런 것들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유권자들의 어떤 성숙,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그것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한 어떤 정책자들, 그리고 정책을 수행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토의로 이끌어내고 함께 디스커션하는 이러한 부분들, 정당의 그런 모습들, 지금 이러한 어떤 정말 선진적인 어떤 정당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계속 고소하고 그 다음에 비난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트집 잡고 이런 것들에 너무 국민들이 많이 질려가지고 질려서, 그래서 하나의 어떤 이데올로기적이고 아니면 어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변혁적 리더십에 좀 더 가까운 그런 형태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정당성을 추구하면서 이런 우리가 옳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정당 리더십이 사실상은 변혁적 리더십의 영역은 사실 많이 포션이 적고 이 거리적 리더십의 포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에서 어떻게 하면 협상을 통하여서 중지를 모아내고 서로의 니드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 하는 정책적인 방향으로 그 방향을 상당히 좀 선회한다면은, 그러면은 상당히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그 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정당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많이 좀 가져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면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은 좀 정책 중심의 그런 정말 실효성 있고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의 문화를 정립해 나가고, 그래서 많은 어떤 정책 참여를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좀 이렇게 긴 수업이었지만은 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약간 이렇게 기관지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갑자기 수능 이후에, 수능도 이번에 따뜻했잖아요. 수능 이후에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가지고 좀 환절기 좀 감기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항상 지금 계절이 바뀌는 이 시절에 건강을 잘 유지하시면은 또 올해 겨울도 건강하게 무사히 잘 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또 이제 주말인데 쉬시고, 또 마음과 몸을 좀 이렇게 릴렉스 하시고, 또 이제 또 남은 한 해를 참 유익하고 의미 있게 잘 마무리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 정당 리더십에 관한 내용, 거리적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인 정당 리더십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